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한국인의 사망률 1위 질환은 암이지만 정작 암보다 두려워하는 질환은 치매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은 치매를 비롯한 뇌 건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토마스 아퀴나스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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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조영준 신부님은 지난해에 그 낙태를 주제로 한 그 영화 언플랜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죠. 오늘 주제가 그 치매를 비롯한 이제 뇌 건강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치매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치매에 관련된 영화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영화는
2015년도에 개봉했던 그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이 주인공 이름이 또 앨리스입니다. 근데 앨리스라는 분은 그 희귀성 알츠하이머를 알게 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 투병하는 그런 과정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영화에서는 그런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갈등과 화해 같은 거, 또 환자의 심리 상태 이런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따 영화 이야기 또 기대를 해보고요. 네, 이상현 교수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또 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시고 또 노인 환자들도 많이 보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네라는 또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학력고사 시절에서 이렇게 네. 본고사 주로 이렇게 네, 객관식으로 네. 대학교를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본고사 세대였으면 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대학교 들어와서도 이제 암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기억력이 네. 안 좋아서. 근데 그게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성적으로만 나왔는데 네. 어느 시간 되니까 환자들이 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분이 환자인가 보호자였나 헷갈릴 때도 있고요. 네. 또 저희 파견 나오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전공의들 이름이 기억이 네.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던 환자분들도 연세가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치료하시다가 나중에 치매 네. 걸리시는 경우도 많이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제 걱정 때문에 네. 이제 뇌를 공부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위에 너무도 많이 뇌 문제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 많이 접하다 네. 보니까 이쪽 공부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 책을 보니까 노인의학 관련 네. 뭐 연구하셨다 그러고 네. 학생들에게도 그런 예, 관련 그런 과목을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 가르쳤는데 일단 본인이 깜빡깜빡하고 잘 기억을 못하니까 심각합니다. 뇌에 문제가 있나 거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점차 많은 분들이 평범한 분들도 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뭐 대뇌 피질이니 변연계니 뭐 해마니 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좀 상식으로 뇌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왜 저럴까 네. 그런 경우 많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수억 년 동안 이렇게 네. 우리 뇌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나누죠. 저는 삼층석탑이라고 표현을 잘 하는데 네. 가장 밑바탕에 이제 파충류 악어가 살고 있다라고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네, 두뇌가 가장 이제 밑에 삼층 구조인데 부분들, 제 밑바닥에 파충류 수준의 뇌가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아기 악어 깨어나는 걸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네. 악어도 아기는 귀엽구나 했는데 그 순간 이렇게 막 공격적인 거 보고서 악어는 역시 악어구나. 네. 이제 본능, 즉 공격하냐 도망가냐 뭐 그런 어떤 본능에 충실한 뇌가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동물들, 강아지,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부분이 얘가 제 아내랑 한번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개들도 웃을까? 네. 저는 웃는다는 주의였고 아내는 개가 무슨 뚱하게 얼굴이 똑같이 네. 웃냐, 뭐 웃는 그런- 사진도 가끔 가끔 나오지 인터넷에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죠. 저 웃는 거라고 얘기를 네.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아내가 개를 한참 키우고 났더니 네. 남편의 감정은 잘 파악을 못하는데 강아지 감정은 아주 잘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물들 그 감정의 뇌 단계가 그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2층이 네. 이제 포유류 포유류 뇌라고 강아지 그러죠. 정도의 뇌. 그다음에 그 위가 이성의 뇌, 심포유류 뇌라고 얘기하는데 네. 인간은 그 심포유류 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악어도 있고 이 강아지도 있고 또 심포유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분 참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또 갑자기 어느 연세에 사랑의 눈이 멀어서 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차분했던 분인데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우리 윗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있다면 한쪽으로 그냥 저분 지금 파충류 뇌가 작동하고 있구나 네. 생각하시면서 어떨까 싶어요. 네. 그 복합적인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뇌는 삼층석탑처럼 네. 세 가지 파충류, 포유류, 그다음에 네. 뭐
심포이류, 네, 네. 어떤 이성의 그런 세 가지 단계가 다 공존하고 있다.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저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네.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께요. 건강한 뇌 상태라는 건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글쎄 우리가 미사 때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네. 인사를 네. 하는데 평화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가 그게 건강한 상태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리 사회도 자와 우가 갈등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뇌도 좌뇌와 우뇌가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 네. 같아요. 좌뇌는 굉장히 좀 세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우뇌는 좀 크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했을 때 또 서로 이해할 때 아 이런 부분도 나한테 어느 정도 있어 이런 부분도 있어 저 사람한테도 이런 부분이 나본다는 이것이 더 큰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건강한 뇌가 아닐까 그리고 서로 그 작고 큰 것이 다 이렇게 좀 조화롭게 소통되고 교류되는 그런 뇌 상태가 건강한 뇌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누구나 다 뭐 전체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특히나 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에 갈 때 분명히 꺼내서 책상 위까지 올려놓는데 가방에 집어넣는 걸 잊어버려서 그냥 빈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조금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조 신부님 어떠세요? 건망증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약속 시간은 잘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언제였더라? 몇 시였더라? 이런 네. 걸 좀 기록을 못해서 사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는 무조건 약속을 잡으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는 맞습니다. 습관을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한다는 걸 알아서 그걸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고 수첩 보는 걸 잊어버려서 또 약속을 깜빡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뭐 우리 찬미 씨야 아직 20대니까 그런 아니에요. 경우 없죠? 저도 막 네. 휴대폰 전화하면서 휴대폰 찾고 약간 네. 그런 것들. 아, 네. 뭐 건망증이 있다고 당장 내가 이게 치매인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건망증이 심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건망증도 좀 뇌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많이 걱정되죠. 뭐 네. 저도 걱정해서 그 공부를 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태 같아요. 건망증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머리도 허해지고 나이 들면서 네네. 주름살도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질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건망증도 어쩌면 그런지 나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 노화 과정들이라고 네. 생각되고요. 어쩌면 하느님께서 그냥 너무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직권 네. 좀 잊고 살아라 네. 해서 주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망증 좀 치매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물론 초기 치매 상태에서 건망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지만은 건망증과 치매는 좀 다른 상태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젊은이들은 또 술을 먹고 나면은 너무 많이 마시면 필름 끊긴다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블랙아웃 네. 이런 세 가지 뭐 뇌작용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많이도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네. 이게 건망증일까 치매일까. 사실 또 저희도 감별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시험 볼 때 아까도 시험 말씀드렸지만 시험 볼 때 객관식 시험이 쉽나요? 주관식 시험이 쉽나요? 주관식 시험이 좀 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선생님 뭐 시험 본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이번에 어떻게 주관식만 나옵니까? 객관식 나옵니까? 그렇죠. 객관식 나오면 좀 이렇게 룰루루 하면서 좀 보라고 주관식 하면 막 쓰기도 하고 그렇죠. 말도 하면서 하게 되는.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저장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장이 안 된 거. 근데 건망증이라는 건 저장은 됐는데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 인출이라고 하죠. 끄집어내지 네. 못하는 거, 아웃풋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맴도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객관식을 낸다든지 힌트를 줘서 맞힌다면 저장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아마 이쪽이 가깝지 않을까, 건망증이 가깝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뭐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반갑다,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났는데 머릿속에서 제 이름이 뭐지? 막 생각을 하지 마. 네네. 생각이 안 나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우리 한번 언제 봐야지. 그러면서 하는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생각 안 나고 샤워하다가 생각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 생각이 안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죠. 그 친구 있잖아. 그때 부반장 했던 그 친구 말이야. 그러면 김 하면서 그렇죠. 여기 나올 힌트를 때 주면 주면 이제 거. 나오는 그런 거. 경우들은 아마도 저장이 돼 있었을 겁니다. 단지 다른 걸로 해서 끄집어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했던 거. 그래서 보통 힌트를 준다든지 객관식을 주면서 맞춘다 그러면 건망증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치매보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블랙아웃, 건망증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치매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고 또 아예 사람을 못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좀 우울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들이 있죠. 신부님 이제 치매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세히. 일단 네. 그 치매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는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게 사실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년의 어떤 주인공이나 인물을 묘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일상화되지 않았을까.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좀 흔하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오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결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국 영화들인데 다 이제 이렇게 치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이제 뭐 장수상해나 또 윤정희 배우가 출연한 시라는 영화 있었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 배우가 또 지금도 네. 그 치매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영화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 이제 그런 것을 네. 또 볼 수가 있고 그 전에도 보면 뭐 깡철이나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런 작품들에서 사실 그런 치매가 아주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 안에서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신부님이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으신 영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스트레일리스 네네. 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영화의 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네, 있을까요? 스트레일리스는 그 미국 영화고요. 네. 이 주인공 아까 이름이 제가 앨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앨리스가 이제 보면 콜롬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예요. 그리고 또 세 자녀를 키우는 정말 아주 괜찮은 커리어 우먼인데 어느 날 이제 세미나를 가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세미나 중간에 뭔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언어학 교수인데.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큰일이 아닌 줄 알고 넘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 결과가 뭐냐면 알츠하이머인데 또 특별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또 이게 또 가족력인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당시에 50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이 아니니까 네. 당연히 이제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렸고 또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 병에 의해서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교수를 이제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가족들 관계 안에서 점차 이제 이제 환자로서 이렇게 다뤄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되게 이 작품에서는 저는 이제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게 타자 입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알츠하이머 병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치매 환자가 어떻게 느낄까를 잘 보여주는 네. 이제 그런 작품인데 저도 이제 왜 이렇게 묘사가 잘 됐는가 봤더니 실제로 이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두 분인데 두 분 중에 한 명이 알츠하이머 환자.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증상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스틸 앨리스라는 그 소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보고 그걸 영화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배우들한테 굉장히 좋은 연기 지도를 했다라고. 본인의 경험이 녹아있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된 그런 작품이고 또 이제 이 병이 또 이 안에서 또 가족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유전이 됐고 또 이렇게 또 영화 안에서 보면 또 자녀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고 너희도 검사를 해봐라 그러는데 또 세 자녀 중에 한 명은 또 그런 그런 기술이 있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사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주인공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여전히 또 이렇게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사실 뭐 꼭 이 주인공이 뭐 콜롬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 이렇게 굉장히 자긍심이 강한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이분은 더군다나 내가 이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어떤 성취를 많이 한 그런 대학 교수인데 쉬운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점점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어떤 존엄성을 나는 지키고 싶다. 이런 주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스틸 앨리스. 내가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고 정말 바보같이 변하지만 그러나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까지 했던 그런 학자로서 그런 나의 어떤 존엄함 그런 걸 나는 지키고 싶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거기에 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그런 환자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치매 환자들이 점점 어린애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저런 분이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쌓아온 그 오랜 세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이 진짜 젊은 나이에 그런 알츠하이머에 걸리는데 저도 떠오르는 드라마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의 네. 주인공 고두심 님이 하신 그 배역도 비교적 일찍 그 치매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좀 떠올랐는데 혹시 그것도 보셨나요? 사실 그 작품에서 사실 드라마 전체보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사람들이 많이 우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 고두심 씨가 사실 딸에게 보여주지 않고 이 빨간 약을 있죠. 그것을 가슴에 이렇게 바르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자기 딸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엄마를 살펴보니까 엄마가 그 빨간 약을 바르고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이 거의 우는 막 이런 장면인데요. 가슴에 빨간 약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다 그 순간에 어떻게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그 스틸 앨리스에서도 그 주인공이 아직 정신이 좀 온전할 때 자기가 더 나빠지면 자살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직접 이제 나올 수 있게 찍어요, 카메라로. 그래서 앞으로의 자기한테 알려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네가 2층에 어디에 올라가면 어디 서랍에 무슨 약이 있는데 그걸 다 먹어라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가족들이 그걸 알고 결국은 실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서로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울고 하는 그런 장면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교수님은 그러면 환자들 중에 이런 비슷한 조발성 치매 이런 환자도 혹시 있는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치매에 걸리는 분도 계시나요? 얼마 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40대 후반 여자분이셨는데 남편이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도배를 하시는 분인데 도배를 한 방을 하고 나서 도배가 다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으면서 일이 엉켜져 버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가족이 모시고 있던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알츠하이머 그럼 우리는 항상 어르신들 치매를 생각을 하는데 알츠하이머 박사님이 맨 처음에 발견했던 환자분은 사실 51세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츠하이머가 되면 노년기 치매 그냥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뭔가 인지기능 장애가 온 치매 환자인데 그분의 뇌를 저기 보니까 아주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서 이건 뭔가 다른 병이다 하면서 본인의 이름 붙여서 알츠하이머 병이 이렇게 됐는데 물론 치매를 볼 때는 우리 한 10% 정도 어르신들의 10% 정도가 치매라고 하지만은 65세부터 한 70세까지는 많지 않으세요. 한 1, 2% 될까? 70세부터는 거의 2배, 한 4%. 그럼 75세에서는 10%, 8%, 10%, 그 다음에 이제 85세, 20% 이렇게 한 5살 올라갔던 2배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가 많은 건 확실한데, 요즘 들어보면 이제 젊으신 치매분들도 이제 가끔 오시게 되죠. 네. 자, 다양한 그런 환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처음에 이제 병원에 와서, 내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는데, 지금 알츠하이머가 맞습니다. 이런 진단을 아마 내리시게 되는 경우에 어떤 좀 굉장히 슬퍼하시고 좀 좌절하시고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 연령으로 보면은 40, 50대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치매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확신하는데, 앞으로 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예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한 60대, 70대 정도 되시면은, 나 이러다 치매 아닌가? 나 치매 아니야? 진단에 대해서 궁금해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한 70, 80대 이렇게 좀 저기 되시면 보통 가족들이 우리 아버님 치매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에 대한 관심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말씀은 기억력 떨어져 오셨는데 각 단계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본인이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한 40, 50대 치매 검사하고 싶으시다는 분들한테는 스스로 치매를 걱정하는 동안은 치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필요할 때는 검사를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들, 그런 것들에 중점 맞추고 있고요. 말씀하실 때 치매라는 언어 용어는 전 많이 안 쓰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방적하게 해서 이런 치료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드리고 또 보호자한테도 이제 코스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치매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방하려면 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를 간략하게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죠. 치매라는 병이 왜 생겼는지를 제가 알면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모르시고 노벨의학상 무슨 뭐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가 한 60, 70%,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혈관성 치매가 한 3분의 2,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는 특징적으로 거기 우리 피부에 검버섯 생기듯이 뇌 조직에 검버섯처럼 검게 반점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신경 다발이 좀 엉켜져 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치매 원인이다, 또 아니면 치매 때문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생긴 결과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하여튼 관련성은 있는 것 같아요. 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가 손상받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럴 경우들은 그 부분에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신경과 혈관에 뭔가 집착, 그렇게 하면서 혈관이 좀 더 뭐가 침착이 돼서 막히면서 손상을 받든가, 신경 쪽에 뭔가 침착되면서 들어가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혈관 질환은 뭐 다양하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혈관 벽이 뭐 얇아지거나 아니면 뭐 불순물이 끼거나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다양한 곳에 병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치매가 올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다 있겠죠. 뭐 위에도 가고 심장, 폐 다 혈관들인데, 가장 우리가 산소를 많이 쓰이는 장기가 뇌라고 그러는데 혈관도 굉장히 많이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되면은 뇌가 워낙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했을 때 금방 잘 모르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필요한 그 부분이 나타날 때는 빵꾸가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뇌에 뭐가 생기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담배나 음주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텐데, 할 수 없는 것에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건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할까가 곧 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주제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예방을 위해서 뭐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뭐 약을 보약이나 뭐 이런 걸 드시거나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얼마 전에 1년 전부터 보약을 하나 먹는 게 있는데 만세 클럽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만세 클럽은 뭐냐면 하루에 10,000보를 걷지 않으면 3,000원씩 내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돈이 많이 거칠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 정말 독한 친구들인지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안 모여가지고 방식을 조금 더 추가했는데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10,000보 걸으면 1,000원씩 기부를 하는. 그래서 저희 그걸 도움해가지고 안 걸으면 3,000원, 네. 걸으면 1,000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신장이나 혈관 건강뿐만 아니고 네. 뇌 건강, 치매 방에도 많이 도움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우리 몸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뇌일 것입니다. 하지만 뇌 기억 장치에 문제가 생겨 모든 기억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토크 콘서트 4U 다음 시간에도 치매와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